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법 7급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한테 강조를 많이 했듯이 최근 모든 직역에서 헌법과 관련된 기출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에는 부속법령에서 매우 지엽적인 조문을 갖고 이제 맞느냐 틀리느냐, 그럼 완전 단순 암기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갖고 문제 출제를 가끔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출제자들의 정리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법도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은 헌법, 그 다음에 이제 헌재법은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헌법과 헌재법을 중심으로 해서 법조문. 자, 이렇게 해서 법조문 문제를 출제해도 대부분 많이 틀리더라. 굳이 어려운 부속법령에서 지엽적으로 출제할 필요성이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미 헌재에서 판례만으로 출제하기에도 워낙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헌재 판례가 90%, 그 다음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법조문 10% 정도, 이게 이제 유동적으로는 20%까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90 또는 80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게 모든 직역에서 이렇게 정리되고 있어요. 뭐 헌법만 그런 게 아니고 행정법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도 거의 80-90%, 거의 뭐 95%까지 판례 위주로 출제가 되고, 기타 이제 행정소송법, 뭐 행정심판법, 이러한 주요 법령에서만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정리할 수 있냐면 결국엔 중요, 내용, 중심으로 집약적 학습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만 공부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던 선생님들이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비해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지엽적인 부분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정말 이렇게 굵직하게 중요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학습을 지향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방향성이 이렇게 세팅이 됐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출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도 이 방향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찍는 방법도 모를 경우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그랬잖아요. 법이라는 건 상식의 최소한이라 그랬죠. 내가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이성적 판단 없이 무작위적으로 절대 고르지 말라 그랬어요. 항상 상식으로 수렴시켜서 상식적인 범주 내에서 풀어내야 된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찍을 때도 상식을 동원해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리갈 마인드다, 뭐 이렇게도 달리 표현하는 거고요. 자, 1번 보면, 자,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여러분 헌법재판관 9명이잖아요. 그러면 헌법소송사건, 그렇죠? 헌가부터 헌바까지 모든 헌법소송 사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9명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소송 사건에 대해서 제약된 이러한 사법 인력 자원 오로지 9명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 기피라는 거는 절차적인 적법성상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사법 절차의 본질이니까.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또 기피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이러한 제약된 재판관 숫자에 비해서
이 현실적인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규정했다.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24조 제적 기피 회피 자 4항에 보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의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아놓고 있단 말이죠. 9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뭘 또 기피해.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던 거 여러분들이 복기할 수 있어요. 자, 2번 보면 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서면 심리에 의할 때와 그 다음에 구두 변론에 의할 때 어떤 것이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어떤 것이 훨씬 더 복잡할까요? 당연히 구두 변론이 그래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또 반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거기에 있는 공판 중심적으로 재판관들이 심리를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서면 심리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의해서만 심층적인 헌법적 논리 전개가 가능하고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 대해서 집약적이고 경제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당연히 서면 심리에 의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볼 때 뭐가 더 훨씬 상대적으로 많을까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송 사건이 훨씬 더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은 당연히 서면 심리에 의하도록 하겠죠. 그러나 일반 국민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관 간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사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므로 이런 것들은 서면 심리가 아닌 구두 변론에 의해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서 기자회견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언론에서 우리가 본 바가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30조 1항을 보면은요. 자, 탄핵의 심판, 그 다음에 정당 해산의 심판, 그 다음에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항에서 자,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단 말이죠. 다만 서면 심리에 의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변론을 열어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는 있다. 이것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재판관이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하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법령도 매우 지엽적인 법령이 출제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3항을 보면 3번 보면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23조의 정족수죠. 자, 헌법재판소법 23조 2항을 보면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특별 정족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일반 정족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헌법소원 인용 결정이죠. 즉 권한쟁의는 일반 정족수로 이제 된다. 이것도 뭐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자, 4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형사 절차와 유사하니까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그 다음에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과 유사하죠. 왜냐하면 공권력의 행사라는 것을 공통된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준용한다. 이것도 우리가 헌법재판소법 40조 준용 규정에서 하고 있죠. 여러분 행정법에서도 8조 2항에서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을 준용한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자, 법률의 재개정 절차. 여러분 보면은 법률의 재개정 절차와 헌법의 개정 절차,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이게 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기출로도 수없이 출제가 됐던,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걸로 이미 검증이 된 쟁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법률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대한 일반론은 헌법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자, 헌법에 관련된 조문, 그 다음에 헌재법 조문. 자, 지금 1번, 2번 문제가 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면, 자,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된 것으로 본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게 우리 헌법 49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국회에서의 일반 정족수예요. 제과 출과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자로 따서 암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4.4.5입 뭐 이런 것들, 옛날 이야기도 들었던 것들은 자, 부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도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 헌법 49조 조문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2번. 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을 우리 헌법 51조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몇 회 국회에서의 법률안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우리 헌법 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헌법 조문 문제다라는 거. 자, 3번. 자,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도 우리 헌법 53조 7항의 내용이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4번.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 헌법 조문 문제예요. 51조 3항에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그래 제의 요구. 자, 이거는 자, 국회라는 입법부와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행정부의 수반, 행정부 사이에서의 권력 분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중과 배려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수정해서 제의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국회에 부여된 고유한 권한인 입법 형성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고 헌법에도 그렇게 확인되어 있다. 이거는 뭐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자, 1번, 2번 무난했던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죠. 자, 청원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1번 보면 현행 헌법 규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이
수업 때 이런 것들을 상식적인 관점에서 잘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청원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기관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다. 자, 우리 헌법 26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명시적으로 문서주의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자,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이 청원법 4조에 이미 들어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원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판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에 청원을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문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례는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례에 비추었을 때에도 2번이 맞는 지문이라는 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자, 3번 보면 자,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서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하고,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회 청원심사 규칙 조항은 청원의 요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해서 국민의 청원권을 침해한다. 자, 이게 이제 헌법 최신 판례예요. 2023년 3월 23일자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자, 7급이 좀 그런 경향성이 매우 높은데 최신 판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최신 판례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죠. 보면 2023 2018 헌마 460 판결이에요. 2018 헌마 460. 자, 여기에 보면 국민 동의 법령 조항 등들이 청원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위해서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한 것은 일종의 사전 동의 제도죠. 그래서 중복 게시물을 방지하고 비방, 욕설,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청원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데 그 본래적인 취지가 있다. 다음으로 청원서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회에 한정된 심의 역량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고려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원에 해당하는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갖고 동의하는 의제가 논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권을 침해한다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건 문제 푸는 요령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4번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4번 보면 국민은 공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를 청원할 수 없다. 청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나 시정, 징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청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청원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은 2번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지방자치단체와 소속기관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판례만 기억을 했어도 풀 수가 있었고, 아까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최신 판례인데 내가 못 본 것 같다. 근데 선생님이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그러면 합헌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위헌일 가능성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최신 판례 특강에서는 저도 그랬고 위헌으로 결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한테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이 내가 모르는 내용인데 그러면 못 들어본 내용인 것 같아. 그러면 합헌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강사가 강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요령이 될 수 있다. 자, 4번 보도록 하죠. 자,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징계, 명령은 법원의 제소가 금지된다. 자, 이것도 우리가 너무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헌법 64조 2항을 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해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항을 보면 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4항을 보면 2항과 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래서 64조 4항에서 이러한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제소할 수 없도록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단 말이죠. 자, 통치행위라는 게 뭐예요?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란 말이에요. 고도의 정치적 작용. 그러면 고도의 정치적 작용이라는 것은 대통령 또는 국회 등이 행하는 매우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작용이고, 만약에 그런 것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어떠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떠한 국회의원 A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자, 여야 어느 한쪽 편을 들므로써 정치적인 사법부의 어떠한 예단과 편견,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작용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 이게 바로 통치행위 이론이었죠. 자, 그게 우리 헌법 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비상계엄하에 군인, 군무원 범죄에 관한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도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자, 여러분한테는 제가 우리나라 헌법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언급했던 조문이 바로 헌법 110조 4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헌법 110조 4항을 보면 비상계엄하에 군사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에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심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번이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3번.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관계 지자체장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지방자치법 5조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5조에 보면 관계지자체장은 4항부터 7항까지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조문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답 지문은 어디에 있어요? 정답 지문은 2번에 깔려 있다라는 게 여러분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답 지문 예를 들어서 자, 헌법 조문과 다소 지역적인 부속 법령 조문이 2개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것에 정답 지문으로 깔릴 가능성이 많다? 바로 헌법 조문에 정답 지문으로 깔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도 여러분에게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4번 보면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그렇죠. 하급심을 기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1심, 2심, 3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5번 보도록 하죠.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자,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의결 정족수가 제적 의원으로 기준을 판단한다 그랬죠. 그래서 탄핵도 그렇고 매우 중차대한 어떠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되는 의결 정족수는 제적 의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국회의원 제명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국민을 통해서 부여받은 국회의원을 제명한다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그 기준은 제적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 64조 3항을 보면 자,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틀린 지문이죠. 자, 2번 지문 볼까요? 자,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국회법 138조의 규정이죠. 자,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회법 138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소 지엽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선 나머지 지문들을 한번 보면요. 3번 보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은 국회의원 각자에게 보장되는 법률상의 권한이라는 것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는 국회의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심의 표결권이라는 것은 국회라는 기관 내부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헌법상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자, 국회의장과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이때의 권한쟁의에서 뭐가 침해됐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하느냐?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해서 권한쟁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헌법상의 권한이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했던 건 뭐였어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때는 국회의 동의권 이렇게 간다 그랬죠. 이거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적 동의권, 내부적 심의 표결권 다 헌법상 권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는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요게 틀리다라는 거. 그러니까 답이 2번으로 좁혀지는 데 있어서는 다른 지문과의 여러분들이 비교 형량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4번 보면 자,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를 위하여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권능이 권력분립 원칙과 소수자 보호 이념에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적법하냐? 그렇지 않죠. 이거는 권한쟁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자,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에도 다수결의 결과에 반대하는 소수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 본질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관 내부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과 대화에 의하여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려는 노력 대신 모든 문제를 사법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부분 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소속기관의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소송 담당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요거 제가 강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대통령과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게 조약의 비준과 관련된 그 부분이라면 이 조약의 비준과 관련해서 국회가 갖는 권한이 동의권이란 말이에요. 대외적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이때에 심의 표결권을 침해당했다고 해갖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거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 이것은 내부적 대내적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통밥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국회 내의 국회의원이니까 너의 권한을 내부에 있는 내가 주장하면 안 되겠니? 이게 제3자 소송 담당인데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 소송 담당도 안 된다 그랬던 거.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오히려 3번, 4번 지문은 매우 중요한 걸로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되어 있는 내용이고 자 1번 이것도 헌법 조문으로 알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비록 국회법과 관련된 내용이로서 다소 지엽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다른 조문,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이 지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알 수가 있죠. 자, 6번 한번 볼까요? 자,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자,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여러분, 한 국가에서 문화라는 거, 어떠한 특정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 자, 이거야말로 근대 또는 현대의 지구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합헌적 국가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바로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게 뭐 분서 갱유 막 옛날에 역사적으로 볼 때 어때요? 문화국가 원리 다 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의 그 법치주의 국가는 결국에 문화국가 원리를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건국헌법 이래 계속 있던 내용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할 수 있죠. 자, 2번 헌법은 구조에서 문화의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문화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이게 헌법 구조에 있나요? 아니죠. 헌법 구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문에 있는 거죠. 자,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것만 있고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 이거는 전문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2번이 또 틀린 문제예요. 결국에는 헌법에서 또 출제가 됐어요. 자, 3번. 자, 우리 헌법 구조의 규정 취지와 민족문화 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민족문화유산의 본질에 비추었을 때 국가가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민족문화유산의 훼손 등에 관한 가치 보상이 있는지 여부는 헌법적 보호법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여러분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가치 보상.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 배상과 보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배상은 국가 공무원이 고의과실이나 위법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손해의 전보가 바로 배상이고요.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매개되어 있지 않은 즉 불법 행위가 아닌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전을 전보를 우리는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것처럼 국가가 돈을 주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국가의 곳간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률이 있을 때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 청구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것만 여러분들이 맥락을 잡아도 쉽게 맞는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4번. 자, 국가는 학교 교육에 관한 한 교육제도의 형성에 관한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학교 교육 밖의 사적인 교육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하고 국가 또는 헌법이 지향하는 문화국가 이념에 비추었을 때 학교 교육과 같은 제도교육 외의 사적인 교육의 영역에서도 사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적인 교육 영역에 대한 국가의 교육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요거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영역 안에서는 부모와 학교라는 국가가 공동의 파트너라 그랬죠. 근데 학교 교육 영역 밖에서는 부모가 국가보다 우월하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예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나요? 자, 학교 영역에서는 우리 아이가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한데 우리 아이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을 더 때려주시고 국어 시간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학교에서는 우선 정해진 커리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수학이 부족하니까 우리 아이는 수학 과외를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가 당연히 국가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외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부모가 학교 교육 영역 밖에서 채택하는 교육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한다라고 봤어요. 자, 오래된 지문 매우 중요한 판례였죠. 여러분 익히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적과 관련된 내용 7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적법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국적법 같은 것들이 매우 지엽적인 조문으로 출제가 돼서 외우고 못 외우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 맞추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죠. 근데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국적법 아주 짜잘한 내용들 중심으로 강조한 적 거의 없어요. 국적법과 관련해서는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었죠. 자,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어요. 자, 1번 판례 한번 보면 1번 보면 국적법 조항 중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은 과잉검지 원칙에 위배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건 맞는 지문이죠.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복 허가 신청에 있어서 어떤 기망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속이려는 어떠한 의사가 확인이 됐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적과 관련된 국가 안전보장적 관점에서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헌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죠. 자, 2번. 자, 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 사이에 태어난 모계 출생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모가 사망할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를 두면서 자, 2004년 12월 31일까지 국적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모계 출생자가 권한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례 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합헌 지문으로 우리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당해 판례를 보면 기간만 제한하고 있는 거죠. 즉 모계 출생자가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특례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 거고 그 기간 한정에 있어서 어떠한 재량의 일탈 남용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합헌 지문이에요. 자, 3번. 자, 국적법 조항 중에서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입법 취지 및 사전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의 생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뜻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러분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들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합헌이에요. 4번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적법 조항은
복수국적자에 대한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서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요게 최신 판례죠. 그래서 4번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2020 헌바 603 판결이에요. 판례를 보면 자, 심판 대상 조항은 국가 공동체의 운영 원리를 보호하고자 복수국적자의 기회주의적 국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더 완화된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외국의 생활 근거 없이 주로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도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우 중요한 판례로 다루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 내가 위헌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헌법재판소의 그 판례를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위헌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억나지 않는 판례다. 그러면 그거는 합헌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요걸 중심으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요게 아닌 경우는 합헌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연습.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법 판례가 많지만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헌이었다면 아무리 최신 판례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업 시간에 다루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과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법 공부하면서 주되게 강조했던 판례들은 대부분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보지 못한 위헌 판결? 자, 이거는 내가 공부를 좀 제대로 했다면 합헌인데 위헌으로 나온 거구나. 이렇게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스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헌법을 공부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헌법의 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헌재 판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수많은 헌재 판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집약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강사가 선별해주는 판례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판례 꼭 보세요. 그러면 꼭 봐야 되는 거죠. 이 판례 그냥 결론만 암기하세요. 그러면 그냥 결론만 암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이런 요건 강조했으니 여기까지 세밀하게 암기하세요. 그러면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죠. 즉 강사의 선별이 첫 번째 레퍼런스가 되고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강사가 대부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위헌으로 결정된 판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헌재 판례를 볼 때 위헌 결정이 나왔던 판례를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위헌이 아니라고 합헌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위헌 판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볼 때는 내가 모르는 판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위헌으로 보지 않았던 판례니까 이건 합헌이구나. 이렇게 가는 게 헌법의 양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팁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잘 명심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헌법 공부를 할 때 그 수많은 판례를 내가 과연 어떻게 장악할 것이냐. 위헌을 중심으로 난 장악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내가 보지 않은 판결은 결국에는 합헌이구나.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8번 보도록 하죠. 자,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헌정사 문제가 한번 나올 수 있죠. 자, 1번 보면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자, 그게 8차 개정헌법 7조에 있죠. 그래서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 8차 헌법에 있었다. 자, 헌정사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꼈을 때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헌정사와 관련된 지엽적인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2번. 자,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정당은 여러분 정당법상 등록제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사단에 불과하다.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권한쟁의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인 구조에 비추었을 때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히 중앙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그렇죠. 현재 판례이기도 하고요. 자, 3번. 자,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 결정 시 지위를 상실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판례죠. 그렇죠? 판례 내용을 보면 위헌정당 해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해산 결정 시 의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판례를 보면은요. 2016도 39825 판결. 자,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갑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는 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는데요. 이때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을 규정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갑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위를 상실해요. 그렇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 상실하죠.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듯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우선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당이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차대한 만큼 그때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싹을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내용이고 지방의회 의원은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판례. 이것도 강조 많이 했고 이게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방의회 의원에다가 언더라인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상실하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은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4번.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 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 정치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침해한다라고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2개 이상의 정당에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거예요. 최신 판례이긴 하지만 지금 정당법 조항에서도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게 현재도 그렇다. 여러분 제가 강조했듯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헌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느냐, 즉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따라서 만약에 위헌결정이 나왔다면 변동이 됐을 것이고 위헌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것이다. 헌법의 생활규범성 강조 많이 했었죠.
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